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 편성입니다. 무슨 하루에 에피소드가 3개나 올라와. 그거 다 우리 맘이에요. 10개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여러와 같은 반응에 부응하고자, 그때 그 사건을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날짜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쵸. 네, 이제 또 김정필 기자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분이 저희처럼 회사를 관두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계속 봉급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그러려면 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기획은 파일럿이 반응이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원래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치. 일주일에 한 사건씩 해가지고 52주 쭉 통으로 1년 동안 하나씩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게는 한 번 녹음할 때 4사건을 막 녹음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날림이 되더라고. 그냥 부실해져요. 네. 내용이. 그럴 바에야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하더라도 제대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해야 되는 부담을 좀 벗어버리고, 그쵸. 이건 내용을 각 잡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통으로 일, 월, 화 이렇게 3일 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각 잡고 네. 정리를 싹 한번 해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해하시기에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 띄엄띄엄 있는 거보다는 한 번에 쭉 듣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때 그 사건을 쭉 나가고, 없습니다, 이번 달에. 네. 그거를 이제 부담을 뭔가 프로그램 편성 막 이런 네. 걸로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네. 저희가 무슨 정규방송도 아니고, 저. 뭐 지상파 라디오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부담을 갖냐. 우리에 맞춰서 들으시라. 내가 늘 얘기했던 사항인데 당신이 부담을 갖고 막 했었잖아. 그래요? 네. 이게 지상파에 있다가 안 빠졌나? 그때는 또 전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편한 대로 방송할래요. 잠시 뒤에 2부에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하지만 저희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네. 이거를 3부작에 걸쳐서 특집으로 다룰 건데요. 지금 막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감춰졌던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요즘 나오는 시사 뉴스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도 좀 있고, 내용이 괜찮아요. 그리고 들어보셨을 때, 이거는 나한테도 큰 도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현재 본인이 활동하고 계시는 SNS 계정이나 커뮤니티들 이런 쪽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은 같이 나눠드려야 더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 네. 검사만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네. 이 국정원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수사관들이라든지 보조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네. 굉장히 큰 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특검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뉴스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누군지. 원세훈, 김용판, 최동욱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분들이 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휘말려서 다 이름이 한번 나왔던 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여론조작 사건, 뭐 국정원 사건 이러면 네.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그냥 뭐 돈이나 좀 주고 뭐 어디 댓글 좀 달고 이랬던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검찰이 그렇게 큰 팀을 꾸린 데는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5년 전에 사실은 밝혀졌어야 되는데 네. 수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권에 불리하니까 수사를 못하도록 망가뜨려가지고 결국은 해피하게 끝났어요. 네. MB 정부, 박근혜 정부 쪽에는 굉장히 해피하게 잘 망가뜨려서 끝났거든요.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뭔 내용이길래 오래됐으니까 한 5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쭉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시고 전후 맥락을 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말은 그만하고 본편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다, 들을만하다, 널리 알고 싶다 그러시면 SNS 계정에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권해주십시오. 네, 이거 뭐 그냥 팟빵 게시판에다가 댓글 쓰는 요 정도 말고요. 네네. 활동하고 계시는 곳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카톡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 내용은 뭐 김프로쇼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많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단언컨대 그 사건에 대해서 최고의 해설서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아니면 어떡하지? 뭘 근거로 내가 할 것도 아니면서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해. 아무튼 네, 유쾌하고 쉽게 저희가 해설하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따라오시다 보면 맥을 깨시는데 좀 도움은 될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입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파일럿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죠. 원래 저희 스타일이 그래요. 적응하세요. 파일럿 2번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못하겠더라고. 그때 그 사건들을 빨리 이어달라. 빗발쳤으나 부담스러워가지고 한 달이 넘게 쉬고.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한겨레 김정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자님. 계절이 바뀌고 보는 것 같아서. 저희 그때 더웠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연휴도 있고 이래저래 번잡스럽게 뭐 개편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시작을 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총정리. 이게 한편에는 도저히 끝날 수 없는 분량이라 2개에 끝날지 3개에 끝날지 4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때 그 사건들 이제 볼륨 3 아닙니까? 처음에 세월호, 정현주, 이번이 3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이제 뭐 적폐청산 TF에서 자료를 건네줘가지고 수사도 새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불거져가지고 그때 또 한참 문제가 됐던 그래서 뭐 쫓겨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 한 달 사이에 예전 국정원이 댓글이나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 문건이 막 터지면서 막 누가 누굴 수사한다. 누가 또 나왔다. 기무사가 나왔다. 어디 다뤘대더라. 누가 했대더라. 막 너무 많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5년 전 일이에요 벌써. 저도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이걸 쭉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었고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저희는 댓글 사건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여론조작 사건을 이제 해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김정필 기자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명절 연휴 때 국내 여행 좀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맥주로 또 세계 여행도 하고. 그래요? 아니, 가진 못해서 세계 맥주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살만 찌우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닌가. 수입 맥주 중에서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종류별로 눈에 처음 보이는 건 하나씩 먹고, 그리고 맛이 괜찮다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만 먹는데, 최근에는 이탈리아 페론인가요? 맥주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저희? 굉장히 맛이 가벼운데 또 가볍지 않은. 그리고 피니쉬가 레몬 향이 살짝 도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그냥 가볍게 먹기 굉장히 좋은. 이번 주말에 그럼 한번 김 선생과 할 때 그걸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김프로쇼에서 맥주 얘기를 시커 오래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김프로가 술 맛을 잘 몰라요. 특히 맥주 맛을 몰라. 많이 못 먹죠. 옛날에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몇 주 하니까. 요즘은 이제 몇 달 하니까. 아주 구별 조금 할 수 있게 됐어요. 바이엔슈테파를 사랑한다는 둥 입에 달고 다니면서. 아무튼 먹으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할 줄이야. 자, 아무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뭐 일부에서는 댓글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명명하잖아요. 김정필 기자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요? 김프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언론에서 기사 쓰기 편하게 혹은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좀 간결하게 해서 네이밍을 좀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댓글 사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네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네.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걸 위해서 뭐 정보 수집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관인데 이 국가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안보 자원을 갖다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그 사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꽃은 선거인데 그거를 뿌리부터 뒤흔든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중해. 네.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김 선생은 어떠셨어요? 요 사건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황만 있었던 거잖아요. 네. 물론 낙곰수에서 이렇게 4대 보험 지급되는 알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증거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댓글창을 포탈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웠어요. 당연히 의심스럽죠. 이게 정당한 뉴스고 괜찮은 뉴스인데도 계속해서 좌빨, 홍어, 무슨 종북 너무 저열한 류의 댓글들이 넘쳐나는데 개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댓글창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여론 조작에 물론 제가 거기에 여론이 조작돼서 기호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정당하게 뉴스를 소비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는 것을 약간 혐오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 속속들이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이건 중범죄로 반드시 다스려야만 된다. 정치와 민주사회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짓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지난 5년 동안에 네. 시작은 MB정부에서 했지만 네. 어쨌든 불거져가지고 사건이 처리되는 거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네.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이 사건을 하는 거니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알바를 쓰는 경우는 뭐 엉망 있잖아요. 영화를 상영하는데 동원해가지고 별점 테러라든가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 돈 주고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게 대통령 직속기구잖아요. 그쵸? 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김정일 죽은 거 모르고 그러고 있지. 네. 아니 김정일 죽은 걸 다 뉴스 보고 알아야 되겠어? 세금 써가면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런 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또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알았다고.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 아무튼 네. 그래서 MB정부가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이랬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요. 중차대한 사건답게 수사와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의 포장은 북한 핑계를 댔어요. 북한에 대응해가지고 네.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그 핑계죠. 네. 그래서 대북 심리전 뭐 심리전단 요원 내지는 뭐 이런 걸로 국방부에도 이제 그런 명목으로 팀을 꾸려놓고 국정원에도 그렇게 꾸려놓고 실상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요쪽 사람들을 띄우고 선거에서 유리하게 해주고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이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거주자 일로 와보세요. 아니야. 여기 거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거주자신데 거주세요? 혼자 사신대요. 미안합니다. 근데 신고가 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 그 신고했는데 지금 문제됐습니까? 한번 잠깐 확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들어가실 분이 누구신데요? 저 성관이 지도자입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네. 알겠어요. 왜냐면 협조해줘서 고맙고요. 컴퓨터는 지금 저기 한 대 있습니까? 여기 한 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요. 네.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네, 다 됐어요. 문 닫아. 됐어요. 이건 저거 가져서 뭐 하는 건데요? 아니요, 왔으니까. 직업이 저 국정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친구가 국정원으로 나왔나요? 문재인 당시 후보와 네.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나름 박빙으로
박빙이었죠, 사실. 유명한 점장이도 뭐 예상을 못할 정도로 그때 초박빙의 선거전이었죠. 거의 SNS 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좀 유리한 것으로 다들. 그렇죠. 느낌은 그랬어요. 느낌은 좀 그랬잖아요. 실제 대선 투표 당일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이제 그 정보위관에서 도는 투표 동향을 얘기를 듣는데 아마 그 투표 마감 한 3-4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나간 얘기니까 정보를 제가 봤는데 거의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그래요. 날 정도로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때 지금이야 얘기지만 이정현 당시 뭐 홍보 뭘 했었는데 난리였어요. 전화 와가지고 막 왜 지랄해? 그러니까 그게 낮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낮 시간에 선거 동료를 투표 동료를 했어. 그래서 그 SBS에서 뭘 했냐면 인증샷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 인증샷을 방송에 계속 내보내주면서 그게 나름 그때는 첫 시도였거든요. 다른 데서 안 하는 시도였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투표 인증샷을 보내면 그게 이렇게 TV에 계속 나오니까 막 이제 그 투표를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종헌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저쪽한테 유리하게 이거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 하고 막 정말 열일하시네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약간 당황해가지고 아니 투표 많이 하자 그러는 게 이럴 일인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시끌시끌하고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또 돈 얘기는 그때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유리하게 좀 이기는 걸로 투표 마감 전에 돌았던 그 정보가 그러니까 역정보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오후 몇 시 이후로 50대 이후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 기억으로 한 4시 넘어서 거의 5시 돼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문자가 한번 싹 돌았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대선 한참 박빙이던 이런 시기에 12월 19일이 대선 날인데 12월 11일 날 이게 폭로가 됩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상욱 씨. 뭐 지금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뉴스 공장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왔죠. 상암동 본드로 나오시죠. 네, 그래서 폭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쭉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까지 이어지는 요게 지난 5년 동안 이제 쭉 있었던 건데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밤샘 대치를 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았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문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거의 박근혜 정부 한 뭐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거의 그냥 묻혔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수사 망가뜨리고 크게 처벌 안 받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네. 정리가 거의 정리가 됐죠. 됐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고 2007년까지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던 서훈 씨가 이제 국정원장으로 다시 가고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사건의 전말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고 있죠. 다시 이제 불거지겠네요. 더 세게. 당시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부장검사는 현재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그렇죠. 또 다시 한이 많은 사람들이 팀장 윤석열, 부팀장 이렇게가 나눠져 있는데 한 분은 중앙지검장, 한 분은 청와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당시에는 뭐 이분들이 좌천되고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은 또 잘 나갔거든요. 근데 또 세상이 바뀌니까 지금 또 다른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 잘 나왔던 분들은 지금 다 퇴직을 하시고 정말 인생사 새옹지만 해요. 진짜 몰라요. 환무 11홍이라는데 진짜 9년이야. 아무튼 그래서 2012년 12월 11일 날 잠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2012년 12월 11일 김하영 씨가 오피스텔에서 발견된다는 그날인가요? 그렇죠. 12월 11일. 네, 그때로 싹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삼동으로 가시죠. 네. 자,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거를 트위터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고 뭐 발표를 갑자기 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를 삼거든요. 이때 김상욱 씨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역삼동 오피스텔 자리를 확인하고 거기에 여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고 요거를 이제 믿을만한 소스한테 받은 거다 하면서 민주당에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죠. 그리고는 득달같이 몇십 명이 그 오피스텔로 찾아갑니다. 관할 지구대에서 왔어요. 잠깐만요. 그 안에 안전을 가지고 확인 좀. 네. 잠깐만. 잠시만 하세요. 정보가 와요. 도곡지구대에서 왔습니다. 안에 안전하십니까? 일단은 확인이 안 되네요. 확인하고 가야죠. 두드려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확인하고 가야죠.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 문만 두드려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구대가 감당하기는 워낙 큰. 그 사람이 와서 뭔가를 뜯고 이랬을 걸 기대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냥 문 안 열어주니까 돌아가고 네. 그래도 막 그 앞에 있는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기자들, 선관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막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 역삼동 오피스텔 관할이 이제 수서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안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사이버 수사팀 이런 데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버 수사팀을 관할을 이제 수사과에서 하거든요. 네. 경찰서에는 크게 형사과와 수사과가 있는데 형사과는 이제 굉장히 험한 싸우고 네. 뭐 이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어쩌고 하면 가서 조사받는 데고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애들은 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요. 네. 다 지능범죄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지금은 국민의당 의원이 수사과장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쩌고 하는데 안 나오죠. 근데 이때 최초 제보자가 이제 국정원 직원이던 김상욱 씨였는데 이 양반이 판단을 잠깐 잘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뭐 이런 걸 이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모 직원이 자기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문을 닫아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문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이 벌어졌잖아요. 그 직원은 당연히 회사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들은. 네. 예.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 저걸 왜 그냥 내버려뒀나. 들어가는 걸. 저 문을 당장 부셔서라도 그 노트북이랑 그 휴대폰을 빨리 접수해야 되는데 저걸 왜 못하고 있지?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네. 그때 그 현장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며칠간 해서 이제 장소도 현장도 확보를 했고 대상도 특정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때? 절름발이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위장을 했냐면 네. 장비가 필요한데 네. 가장 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목발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가지고 문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문에 먼저 걸어야 되겠다. 문 열리기만 하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이고 휴대폰이고 증거물을 찾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증거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막상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카메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메라에 익숙질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이걸 전직 선배가 아무리 불법 현장이지만 후배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을 텐데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무슨 뭐 현행범을 잡으면 머리카락이라도 잡으면은 경찰들 특진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달라들고 한다는데
내가 공명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거.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원들을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틀림없이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할 거다. 그건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면 단순 폭행 정도로 입건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권을 놔두고 싸우는 건데 네. 반드시 확보해라.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다. 들어가면 노트북과 랩탑이 있을 건데 랩탑은 필요 없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반드시 확보를 해라. PC는 필요 없고 노트북과. 그것만 잡으면 이제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가 밖에 서 있는데 들어갔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이런 거. 그걸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났죠. 현장을 그러면서 제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니. 뭐 요런 안타까운 사연이. 민주당 누굽니까 그 사람 진짜 막 역사가 5년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는 게 해봤겠어요. 뭐 이런 사이즈의 거를 사실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전에 교육을 들었다며. 그러니까 교육을 들었어도 그냥 엄벙덤벙 들 거겠지. 국정원 직원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누가 그래? 아무튼 그래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이제 이것을 감금으로 볼 것이냐. 약간 조롱 비슷하게 셀프 감금이냐. 이건 잠금이다. 감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김하영 씨죠. 뭐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하영 씨가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하고 뭐 계속 통화도 했었고 권은희 과장은 뭐 경찰 출석을 해달라. 뭐 나와도 괜찮다. 본인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감금 다음 날인가? 편의상 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뭐 부모님까지 와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야, 무슨 감금인지. 그 감금이라고 하면 타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자기의 신체 뭐 자유 활동이나 이런 게 제약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결과론적으로는 증거인멸하느라고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막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추궁하고 하니까 국정원 직원은 맞다라고 국정원이 발표를 하고는 국정원 대변인이 왔어요. 그 복도에.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안에 있는 김하영 씨가 입장을 발표하죠. 국정원 직원은 맞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만 발표해. 그리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내지 않고. 그건 뭐 이미 뭐. 네. 그래서 안에서 뭐 증거인멸을 계속 했겠죠. 뭐 아이디 삭제하고 댓글 삭제하고 이런 걸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걸렸다 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같이 했던 그 이제 심리전단 팀이 나중에 뭐 70명 이상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알바를 뛰던 일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제히 내려갔겠죠. 다 지워라. 그렇죠. 몇천 명이 동시에 움직였겠지 최소한. 네. 일반인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당시에 노트북 한 대하고 PC 뭐 책상용 컴퓨터가 한 대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그 휴대전화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김하영 씨 얘기는 만약에 내가 댓글 달았으면 이 컴퓨터로 했겠지 뭐 휴대전화로 했겠냐. 사실 그것 때문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 안에서 스스로 셀프 감금하면서 분명히 이제 국정원 쪽하고 통화를 했을 거고 민간인 조력자들하고 통화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보려고 했는데 김하영 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 안 했고 경찰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갖고 갔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러 가다 돌아옵니다. 검찰청으로 가다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임의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뜻에 의해서 내는 형식으로 해서 노트북을 제출합니다. 뭐 다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을 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이때는 MB정부 밑에 있으니까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는 12월 13일 날 수서경찰서가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하드만 드릴게요. 하고 이제 하드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팀을 투입해가지고 분석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는 13일 날 그리고는 12월 15일 날 김하영 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이야기로 분명히 분석에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라고 13일 날 얘기를 해놓고 16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일주일 걸린다며. 근데 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토론이 있던 날이야. 그렇죠. 대선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묘한 장면이 연출돼요. 저녁 9시 다 돼서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경찰이 뭐 전혀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수사 결과 비슷한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2012년 대선 사흘 전에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뜨거웠던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증거 없다며 반박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검찰은 당시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이 수사 결과를 미리 공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문 초안의 핵심 부분을 발표 30분 전까지 빈칸으로 뒀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새누리당에서는 한참 전인 당일 오후 이미 수사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말했고 밤 10시 40분엔 박성규 대변인이 오늘 중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역시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대선 직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당시 통화 내역엔 박원동 전 국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는 물론 새누리당 권영세 대선 상황실장과 서상기, 윤상현 의원과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통화 대상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개입이 확인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국정원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그 토론회가 끝나고 거의 뭐 1시간 반 있다가 서서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가 이렇게 띡 나옵니다. 단정적으로 보도자료에 나와야 문제 없다. 그렇죠. 예. 경찰이라는 데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가려서 국민들께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충분히 언론 상대로 설명을 하고 오전에 그 자료를 줘서 해야 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밤 11시에 보도자료 배포한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후보한테 사실상 줄을 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도가 좀 그만큼 안 됐으면 했던 게 경찰의 입장이 아니었나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때 제가 대선 기획팀에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요일 저녁에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을 보면서 트위터를 하는 게 새로운 문화같이 생겨나서 트래픽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거의 원사이드하게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꼴이 약간 우습게 되면서 수세에 몰렸거든요. 국정원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그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구학군 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부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부둔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피자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국정원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셔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캡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견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그게 끝나고 얼마 안 있다 갑자기 단정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에 영향이 조금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상황도 굉장히 웃긴데 이거를 이제 수서가 아니라 보도자료도 이제 서울청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오전에 브리핑이 잡혔다가 오후로 연기가 됩니다. 2시인가로. 그러다 또 연기가 돼요. 그래서 오후 4시 돼가지고 신문 같은 경우는 마감이 6시 정도 되는데 4시에 브리핑해서 대충 정리하면 5시면 거의 기사 쓰기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이 유리한 정황들로 뭐 사건들을 좀 소위 드리블을 치고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12월 11일 날 이렇게 거대한 핵폭탄급 뉴스가 터졌는데도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잘 안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12월 11일 날 오피스텔에 막 들썩거리고 난리가 날 테니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봤는데 당시 지상파 사무소 다른 데는 뭐 YTN이나 이런 데는 아카이빙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상파는 12월 11일 날 요 내용을 보도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오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은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면 생중계로 연결을 하거나 뭐 이러면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언론들이 약간 순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도하진 않고 트위터 내지는 인터넷으로만 계속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뉴스가 나오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저녁에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340이 공방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지.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 이게 당사자가 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고 새누리당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도를 하려 그러면 50대 50으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고 근데 세 축을 각각 30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한 줄 들어가고 네. 새누리당 한 줄, 국정원 한 줄 이렇게 하니까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가 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흑색 선전하지 말아라. 뭐 약간 요런 이제 공방의 프레임으로 저 뒤에 이렇게 잠깐 나오고 지나가는 뭐 요런 걸로 그냥 말거든요. 당시에 이제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 팀에서 김하영 씨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복구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가 제 기억으로 아마 40개 정도 됐는데 이걸로 이제 포털에 들어가서 무슨 글을 썼는지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네. 아니, 검색해보니까 뭐 자꾸 이상한 글이 나오거든요. 뭐 문재인 비방하고 박근혜 지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분들 수사했던 당시 영상 보면 이제 문재인 비방하고 박근혜 지지하고 뭐 이런 댓글들이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끼리 해요. 네. 지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또 굉장히 지금 보면은 좀 자기 분열증적인 정황도 있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이디 갖고 막 댓글을 찾다 보니까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쾌감을 느껴서 야 이거 잘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자료들로 본인들이 좀 생각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 결과들이 결국에는 수사 결과 발표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네, 전부 다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알아냈던 내용들이 16일 날 발표하는 내용에는 빠지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이거를 수서경찰서에다 맡기면 못 믿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권은희 수사과장이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말 안 듣는 분이지. 광주 출신이고 이러니까 뭔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울청으로 갖고 옵니다. 서울청에서 지휘해가지고 직접 하는 팀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거를 CCTV로 이제 녹화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 아니, 그 뭐, 알아도 자기들이 조사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잊어버리고 수사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막 나왔다. 나와. 그랬는데, 그렇게 쭉 나왔던 것들은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다 감추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 보면 황당한 게, 그러니까 아이디는 그럼 왜 아이디가 없냐 그랬더니 뭐 아이디는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댓글은 열람한 건지 직접 본인이 올린 건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리핑 하시는 분이 우리도 최대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하다. 그래 실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랑 댓글은 나왔는데 공개도 안 하고 그 컴퓨터에 있던 댓글들 180개인가 160개가 하여튼 그거는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은폐를 해버립니다. 발표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오유나 이런 데 가서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그럼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게 기본이죠. 거기에 가서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장난을 하냐면 발표를 하면서 노트북에서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하지. 노트북에서 댓글이 어떻게 발견돼? 근데 노트북에서는 댓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그 출입 기자들하고. 무슨 소리냐? 노트북에 어떻게 남냐?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메모장에다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개 아이디를 써야 되니까 복분용으로 해놨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 40개를 해놨던 거를 나중에 삭제했는데 그걸 포렌직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찾아낸 걸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다 빼고 뭐 아이디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이 노트북에는 흔적이 없더라. 라고 대선 전에 그냥 덮어버렸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표현을 비방 댓글은 단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전혀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이제 수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정치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력 인사들이 한꺼번에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밤새워 생중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여직원을 감금한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보기관이 정치 공작을 하는 아지트로 민주당이 지목한 그곳, 그런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28살 미혼 여직원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를 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정치 공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믿기십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가 선관위,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서도 그 여직원을 감금한 채 계속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민주당과 선거 캠프는 제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단 한 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모여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둥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내놓지도 못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증거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 공작의 당사자로 지목당한 그 여성이 어제 자신의 컴퓨터와 자료 일체를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컴퓨터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빨리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 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자료를 좀 찾다가 이게 무슨 얼마나 웃긴 일이 있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범죄 일람표라고요. 이 사람들이 국정원이 무슨 댓글 달았나 이걸 정리한 표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김하영 씨가 감금돼 있는 그 상황에서도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냐면 뭐 네이버 뉴스에 뭐 경찰 어떤 기사가 있으면 댓글 내용이 뭐냐면 증거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염원을 당했네. 죄 없음 누가 와서 가방 열어라 함 열어주고 문도 열어줘야 하나요? 뭐 이런 댓글들을 자기 기사에 자기가 달린 것 그러니까 아니에요. 실시간 달아요. 네.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의식도 없고 일상적으로 해왔는지. 그거 뭐 물론 뭐 긴박한 상황이니까 국정원 자기 상부 조직이나 이런 의사결정권자한테 통화를 했겠죠.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 다 막을 테니까 하던 대로 해. 댓글 달아. 뭐 아마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때는 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주당이 좀 시끄럽게 하기는 하지만 저거 얼마든지 다 마사지 할 수 있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그런 사건이 한 4년 차에 벌어졌으면 경찰이 아마 가름말을 다르게 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출범하는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이 뭐 계속 될 거라고 이제 오판을 했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정확한 판단이었던 거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그동안 쭉 달아왔던 것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측정할 수 없지만 대선을 며칠 앞두고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한 것으로 여론과 뭐 이런 걸 쫙 몰아간 것은 분명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드디어 2012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올라와 계십니다. 자, 지금 상황 일단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워낙 이번 대선이 투표율도 높았고 또 박빙이라고 해서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가는 곳마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그 뜻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이 된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싸질러 놓은 똥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김하영 씨를 비롯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씌웠던 프레임이 감금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 감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쭉 처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도와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어쨌든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막아주는 수사와 남의 편을 처벌하는 수사, 요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자기 편이 누구고 남의 편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박근혜와 그 새로운 정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 나이가 같으니까 M 뭐 이명박근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연장이 되도록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있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음해를 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벌은 이제 승자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처벌이 네.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자기를 도왔던 김하영을 비롯해가지고 뭐 또 원세훈까지 올라가는 발표가 안 됐다고 또 요렇게 했던 뭐 김용판 뭐 요런 사람들은 잘했으니까 케어하고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은 처벌하는 수사, 한쪽은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최대한 막아주는 수사, 요렇게 두 갈래 방향으로 쭉 가는데 자기네 편을 잘 덮어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아니 죄가 되는 거를 죄가 안 되게 하려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죄 없는 거는 사실 그냥 쭉 진행만 하면 되거든요. 요번 시간에는 요 뒤에 복잡한 사건은 좀 떼서 따로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감금 사건, 감금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인데 지금 카메라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직원이 문을 잠그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와장창 문 열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국가공무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고 잠그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잠금이지. 일주일 동안 미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교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잠복을 하면서 이걸 미행하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한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에요. 두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토론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그 중차대한 순간이고. 그게 바로 추측이에요. 엄청 추측의 대명사예요. 그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추측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터 교수님도 지금 경찰이 발표한 걸 가지고 마치 이걸 TV 토론에 대한 뭘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금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고, 나중에 이제 수사팀 핵심 팀원이었던 분한테 들은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하고 이제 청와대하고 이 사건 놓고 굉장히 좀 다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원세훈 원장이나 뭐 무슨 김용판 이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감금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까 그 왜 토론회 때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자기가 여성에 대한 뭐 인권 탄압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맞추라는 거예요. 검찰로. 그러니까 이거는 감금으로 법리상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공소장을 기소하려고 죄가 되는 쪽으로 아무리 써봐도 이게 논리가 구성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계속 감금은 민주당 의원들 기소해라. 수사팀은 이거 못하겠다. 도대체 왜 이걸 갖고 그러냐. 대통령이 원한다. 감금으로 기소하기를.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게 최동욱 사건까지도 좀 연관이 되는데 그 중간에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혼외자 보도를 합니다. 네. 옥신각신하는 중간에 그 감금 사건으로.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감금 사건 기소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수사팀에서 못하겠다. 그 수사팀 원 중에 한 명이 최동욱 총장한테 최종적으로 사인을 받으려고 이거 도저히 기소를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최동욱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법무부에서 최동욱 총장 감찰 지시가 내려오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청와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뱉었던 그 말을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감금 사건을 무리해서라도 기소를 해야 됐고 결국에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감금 사건 기소를 안 합니다. 최동욱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안 하고 검찰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국정원 수사팀이 기소를 안 하니까 이거를 공안 2부에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팀에다가 공안 2부에서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사건이 쫙 넘어와가지고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요. 네. 그래서 이 특별수사팀을 윤석열 팀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수사를 쫙 진행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감금이야. 네. 이걸 어떻게 처벌해. 네. 그러니까 이건 못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팀에다가 주지 않고 네. 다른 다른 팀. 그러니까 공안 검사들이 모여있는. 공안 2부. 네, 공안 2부에서 네. 이걸 담당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약간 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안 검사들하고 특수검사들하고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공안 검사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충성하고 보고받는 거, 보고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모든 사건을 다 보고해요. 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모두 다 보고하고 윗사람이 판단해주는 대로 판단을 잘 했을 수 있도록 다 보고하고. 어떤 총장이 공안부 검사들을 꽃에 비유했는데 뭘 것 같으세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정답입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물어 뜯는다고 해서 그런 맹수류에 비교를 하고. 특수검사들은 다 보고 안 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것 위주로 보고를 하고 몇 개는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핵심이 될 만한 거는. 그래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게 더 수월하니까. 근데 어쨌든 공안부에 배당을 해서 공안부에서는 윗사람이 이제 또 검찰에서는 쭉 있는 것들이 다 법무부로 장관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 또 내려오는 이런 것들에 충실하게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도대체 왜 감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냐. 다 나름 그래도 이빨이 좀 있는 민주당에서 좀 시끌시끌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종걸, 강기정, 김현, 뭐 문병호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투력이 막강한 분들. 우원식,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셨네. 네. 이 사람들을 싹 한 번에 쳐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흠집을 낼 수도 있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가오 빠지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건 좀 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쭉 계속 소환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말이 돼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도 잘 안 되잖아요,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공안 2부로 수사를 니네가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공안 2부도 검찰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총장 직속에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근데 최동욱 총장은 기소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그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날아갈 위기에 있으니까 공안 2부에서는 총장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법무부 의견을 따라서 기소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고 최동욱 총장이 이 사건 혼외자 조선일보 보도로 법무부 감찰 결정이 났고 바로 직후에 이제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바뀌고 총장이 교체된 거군요. 네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1타 2피로. 그러니까 총장이 날아간 게 2013년 9월 6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렇죠. 야근하던 날이야. 고생 좀 하셨겠네요. 9월 6일 날 조간에 신문에 이게 나면서 그리고는 9월 30일 날 사표가 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한 달이 거의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사퇴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거는 사실 사법사상 없는 일이에요. 나가라는 얘기죠. 그게 또 그게 한번 그렇게 받게 되면 그러면 검찰 조직이 완전히 법무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6월 달에 네. 말씀드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장 쫓겨나고 다음 총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윤석열 팀장도 날아가고 네. 수사팀 다 폭파되고 다 인사 나가지고 귀양 가고 막 이런 뒤여가지고 초토화된 다음이군요. 네. 여기 봤지? 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강기정 의원이 벌금 500만 원. 공동 감금 혐의로. 문병호 이정걸 의원이 벌금 300만 원. 김현 의원이 벌금 200만 원. 네, 약식 기소가 됐어요. 네, 약식 기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재판,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구공판이라는 게 있는데 재판을 뭐 주요 사건이라서 다퉈야 될 게 많으면 재판을 열어서 공개된 법정에서 이제 다투고, 약식 기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한 사건들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처리하는 뭐 그런 정식으로 걸로. 재판을 안 받고 그렇죠. 그냥 500만 원 그냥 내는 걸로 벌금형 뭐 이런 거 벌금형 해주세요 하면 그냥 약식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서 재판 받고 막 이게 출석해가지고 선고 받고 이런 거는 안 해요. 그 약식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정식이 여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판단만 내릴 수 있게 약간 처리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어디 주치자가 어디 가서 뭐 누구 때리고 뭐 이러면 뭐 이런 거 있으면 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아주 나름대로 경미하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근데 왜냐면 5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러니까 이게 의원들은 100만 원 이상 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상.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걸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잘리고요. 저런 일반 형사 사건으로는 이게 아마 500 받을 형법을 상관없는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금고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가야 돼요. 잡혀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잡혀가진 않고 벌금형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으로 벌금형 받는 거는 의원직이 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직이 잘리려면 잡혀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가 됐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거를 왜 약식 기소했겠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무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죄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약식 기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안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약식 기소를 하겠다 갖고 왔는데 이걸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 뒤로 쭉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 다 무죄 받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검찰이 상고를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걸 못 받겠다 그래서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6월 달에 법원에서 이거는 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길게 끌다가 2016년 7월 달에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래봤자 작년 7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랬더니 검찰이 잽싸게 항소를 합니다. 그게 작년 8월 뭐 이런 건가요? 작년 7월에. 7월에? 작년 7월에 항소를 해가지고 이거는 2017년 7월에 2심에서도 다 무죄가 나와요. 올해 7월? 올해 7월에. 그랬더니 2017년 7월 15일 날 검찰이 또 상고를 해요. 또? 야, 이 세상도 바뀌었는데 좀 그만하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김정필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검찰은 보통 뭐 자기들의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대부분 항소 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3심제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 소위 뭐 기법을 하면 자기들의 기소가 이제 무리했다는 거를 좀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저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마 그때가 이제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고 인사가 나기 전이었나요? 인사 나기 전이에요. 인사 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기류가 물론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냥 나서서 받아들이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사 나기 전에 빨간 줄 가기 싫었던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어쨌든 내 책임은 아니잖아. 내가 굳이 여기서 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인정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유, 참.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을 무죄를 쓰면서 판결문에 쓴 내용 보면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 뭐 간명하게 정리가 아니 하네요. 이 당연한 거를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참 감동을 해야 됩니까? 2012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7월까지도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다. 아직도 안 끝났고. 아직도 안 끝났다. 아이고. 감금의 새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감금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감금계의 어떤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었겠네요. 그렇죠. 잘못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감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판례에 의해서 다 유죄 나올 수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럼 저 복도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감금에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정리가 됐는지 설마 이거 뭐 감금이라고 그때 얘기는 했어도 이게 뭐 이걸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안 끝났다는 거. 네. 심지어 그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기소됐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뉴스로 크게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뒤에 아사모사하게 막 다뤄져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 누가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했던 사람들은 감금이라는 택도 아닌 혐의가 씌워져서 이걸 말을 안 듣는다고 다 검찰 사람들을 날리고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이걸로 약식 기소라는 꼼수를 또 써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다 무죄 받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의 그 감금, 뭐 셀프 감금, 이 상징적으로 그게 없었다면 과연 국정원의 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저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하영 씨는 아직도 국정원 다니나요? 김하영 씨 근황은 제가 못 들었어요. 다니겠죠. 국정원을 관뒀다는 얘기도 못 들었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 댓글을 열심히 달았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문제를 안 삼았어요. 사실은 이제 밑에서부터 구속하거나 뭐 형사상에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진술도 하고 하는데 뭐 청와대에서 뭐 워낙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실행행위에 가담했던 피의자들은 거의 뭐 기소유예하거나 처벌을 안 했었죠. 처음부터 처벌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김하영 씨의 실제 얼굴이 되게 너무 궁금해.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경찰서 뭐 출석하고 나와서도 옆에 이제 국정원 경호원 같은 분들 서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할 말은 또 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를 왜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사범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진짜 뻔뻔하다. 근데 얼굴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피스텔 나올 때도 모자에 목도리. 그렇죠. 그 장면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 굉장히 유명 사립대학 출신의 이과대생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 데려다가 댓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한 자원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안타깝죠. 궁금하다 그 얼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거를 이제 화들짝 덮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거를 폭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대서사실을 여는 약간의 그 오프닝 정도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시대에 싸질러는 똥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뭉개고 비비고 요거를 한번 처리하려고 노력했는가. 다시 거슬러 가려니까 참 끔찍하네요. 하여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요걸 한번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